여러분, 저 미친년 맞죠? 아니,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판단은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오늘 새벽 저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들을 가위로 찢었습니다. 샤넬 재킷, 디올 드레스, 에르메스 스카프, 다요. 제정신이 아니었냐고요? 아니요. 그때가 평생 가장 제정신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 15년을 살았어요. 회장 사모님으로요. 사람들은 제 목에 감긴 비단 스카프를 보고 역시 품위가 다르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몰라요. 그 스카프가 뭘 가리고 있었는지를요. 목주름이요? 아니에요. 그건 제 목을 조르던 올감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부드럽고 우아한 올감이요.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김 회장님의 팔순 잔치가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샤워기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때리는 순간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비누를 묻혀 목을 문질렀어요. 1번, 2번, 3번. 6번째쯤 됐을 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또 세고 있었네요. 목을 씻는 횟수를요. 병원에 가면 강박증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강박이 아니라 지우려는 노력이라는 걸요. 뭘 지우냐고요? 냄새요. 30년 전 제 손에서 나던 고등어 비린내요. 그 냄새가 아직도 가끔 환각처럼 피어올라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장을 보다가도 샹들리에 아래 서 있어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5번 씻습니다. 목을 특히 집중적으로요. 거울을 봤어요. 68세 여자의 몸이 비쳤습니다. 군살 없이 관리된 몸이에요. 주 3회 필라테스, 주 2회 피부과 관리의 결과죠. 하지만 목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레이저를 쏴도 주름은 계속 패어 들어갔어요. 마치 나이테처럼요. 아니, 죄의 기록처럼요. 수건으로 몸을 닦고 로션을 발랐습니다. 불가리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좋은 향이에요. 비싼 향이고요. 이 향을 맡으면 안심이 돼요. 나는 이제 다르다는 증거니까요.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옷장이 펼쳐졌어요. 오늘은 팔순 잔치니까 한복을 입어야겠죠. 최고급 비단 한복이요. 색은 자주색으로 골랐어요. 품이 있고 고상해 보이는 색깔이거든요. 한복을 입으면서 숨이 가빠왔어요. 조이는 것도 아닌데 자꾸 숨이 막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완벽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회장 사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이 신경 쓰였어요. 한복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목주름이요. 저는 서랍을 열어 에르메스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연한 크림색 바탕에 금빛 문양이 들어간 거요. 회장님이 작년 생일에 선물하신 거예요. 가격이 얼마였더라? 200만 원? 300만 원? 기억이 안 나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스카프가 제 목을 감싸줬다는 거예요.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렸을까요?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회장님의 사업 동료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보며 칭송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품이 있으십니다. 회장님, 복이 많으셔요. 이런 훌륭한 분을 만나시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완벽한 미소였죠.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화나지도 너무 수줍지도 않은 미소요.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나갔어요. 전체부터 후식까지 8가지 요리였죠. 5번째 요리가 나왔을 때였어요.
고등어 구이. 제 앞에 놓인 접시 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가 있었습니다. 레몬과 허브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고등어요. 하지만 제 코에는요, 30년 전 그 냄새가 났어요. 단칸방 부엌에서 망가진 고등어를 억지로 구워내던 그날의 냄새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포크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더운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숨을 쉬어야 했죠. 복도를 지나는데 메스꺼움이 밀려왔어요. 구역질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변기에 엎드렸어요. 우에.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헛구역질만 계속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그곳에 비친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68세 김 회장 부인 김혜숙? 아니면 30년 전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조혜숙? 스카프가 목을 조였습니다. 실제로 조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풀었어요. 거울 속에서 목주름이 드러났습니다. 취했어요. 하지만 진짜였죠. 미안해요. 숨 좀 고르고 올게요. 30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 못 하실 테니까요. 30년 전 저는 이 동네에 살지 않았어요. 강북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여름엔 모기가 득실거렸죠. 그때 저는 조혜숙이었어요. 시장 생선가게 아줌마였죠. 남편은 노름꾼이었고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젖먹이였어요. 어느 날 생선을 손질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칼날이 검지를 훑고 지나가면서 피가 쏟아졌죠. 아팠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손가락을 입에 물고 피를 빨아냈습니다. 비린내와 피 맛이 뒤섞였어요. 그 맛이요, 아직도 기억나요. 쇠맛과 바다 맛이 함께 혀를 감싸는 느낌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남아 있었어요. 저녁 반찬으로 팔다 남은 거였죠. 싱싱하지 않아서 못 판 거예요. 그걸 구웠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울어댔고요. 남편은 코를 골았어요. 저는 고등어를 발라서 아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가시를 조심조심 발라내면서요. 아이가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요.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남편이 또 돈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제가 푼돈으로 모아둔 통장을 찾아 뒤지더라고요. 저는 반항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요. 안 돼요. 그건 애 분유값이에요. 남편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분유? 쟤 이미 이 빠졌어. 밥 먹으면 돼. 그리고 통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도망치기로요. 결심한 건 쉬웠어요. 하지만 실행은 어려웠죠. 왜냐면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고민했어요. 밤새도록요. 아이를 데리고 갈까, 두고 갈까? 데리고 가면 짐이 돼요. 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몸이 가벼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두고 가면 그건 엄마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새벽 4시쯤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정 언니 집 앞에 아이를 두고 가기로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쿨쿨 잤어요.
빗물에 젖어가면서도 잘 자더라고요. 언니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누르면 끝이거든요. 아이를 내려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야 하니까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엄마.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대문 앞에 내려놓고 뛰었어요. 돌아보지 않고요.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컸어요. 빗소리보다 컸고요.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더 빨리 뛰었어요. 그 아이 울음소리가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들려요. 밤마다요. 그 일이 30년 전이에요. 그 후로 저는 조회숙을 죽였습니다. 아니, 묻었다고 해야 하나? 깊이 깊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어요. 봉제 공장이었는데 손이 빨라서 금방 인정받았죠. 돈을 모았습니다. 미친 듯이 모았어요. 한 끼를 굶어도 옷을 안 사도 버스를 안 타고 걸어도 모았습니다. 5년 뒤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돈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부잣집 노인들을 돌보면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김 회장님 댁에 들어가게 됐어요. 20년 전 일이죠. 당시 회장님의 부인, 그러니까 진짜 사모님이 암투병 중이셨거든요. 간병인이 필요했고 저는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샹들리에요. 거실 천장에 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거든요. 무지개 빛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기 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모님은 상냥한 분이셨어요. 아프면서도 늘 웃으시려고 애쓰셨죠. 제게도 친절하셨고요. 가끔 당신 옷을 주시기도 했어요. 혜숙 씨, 이거 입어보세요.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명품 블라우스였어요. 실크 소재였죠. 저는 그걸 받아들고 화장실에 가서 입어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요. 아니, 옷이 사람을 감춘다는 걸요. 저는 사모님을 정성껏 돌봤어요. 밤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뒤집어드리고 토하시면 등을 쓸어드렸죠.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 회장님은 외로우실 거야. 그때 내가 옆에 있으면. 사모님이 돌아가신 건 제가 이 집에 온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곡을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사모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기대요. 이제 자리가 비었다.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회장님은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당연하죠. 4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잃으셨으니까요. 저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늘요. 밥을 챙겨드렸어요. 약을 챙겨드렸고요. 밤에 잠 못 이루시면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말벗도 되드렸죠. 회장님은 서서히 저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혜숙 씨, 나랑 결혼해 주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 아니죠.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놀란 척 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아니요. 진심이요.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살겠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회장님은 사랑이 아니라 간병인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형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잘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던 날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심장이 멎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버린 아들이요. 엄마, 나야. 기억해? 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구청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사모님. 그 호칭이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나는 이제 사모님이다. 조혜숙이 아니라 김혜숙이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최고급 한우였죠.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안에서는요. 계속 피 맛이 났어요. 그때 화장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팔순 잔치 중이었죠. 회장님, 회장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홀에 가보니 회장님이 쓰러져 계셨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으셨죠.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회장님을 안았습니다. 기도를 확보해야 했어요. 간병인 출신이니까 저는 알았거든요. 이럴 땐 뭘 해야 하는지요. 그런데요.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거칠게요. 돌아보니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태진,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전처 사모님이 낳으신 아들이죠. 그는 저를 노려봤어요.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요. 손 떼세요. 뭐라고요? 손 떼라고요. 당신이 뭔데 아버지를 만져요? 그 순간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하객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태진은 제 손을 뿌리치고 직접 회장님을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회장님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태진이 앰뷸런스에 함께 탔어요. 저도 타려고 했죠. 하지만 태진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당신은 안 돼요. 무슨, 저도 가야죠. 저는 회장님 부인이에요. 태진이 웃었어요. 차갑게요. 부인? 농담하지 마세요. 당신은 간병인이잖아요. 김간병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처럼요. 앰뷸런스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원래 간병인이었대. 그러게. 회장님 꼬셔서 결혼했다잖아. 에휴, 근본이 어디 가나. 귀가 멍멍했어요.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목에 스카프가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온 거였어요. 목주름이 그대로 드러났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제 목에 꽂혔습니다. 추하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회장님은 중환자실에 계셨고 태진은 병원에 있었죠. 넓은 거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샹들리에가 꺼져 있었거든요. 어둠만 가득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음식이 가득했죠. 온갖 고급 식재료들이요.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아니, 먹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그냥 눈물만 흘렸죠. 왜 울었을까요? 회장님이 걱정돼서? 아니에요. 제가 불쌍해서요. 15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간병인으로 돌아갔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짐 싸세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짐 싸서 나가라고요. 당신 있을 자리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게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위자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버지 재산에 손댄 거 다 알아요. 고소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진이 집에 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요. 이혼 서류요. 도장 찍으세요.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세요?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저는 부인이에요. 알 권리가. 태진이 비웃었어요. 부인? 호적에 이름만 올렸다고 부인인 줄 알아요? 당신은 끝까지 간병인이에요. 김간병인.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태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트럭이 있었어요. 그 옆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요. 남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요.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버린 아들이요.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흥신소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당신 전 남편 노름 빚지고 야반도주. 아이는 친정 언니한테 버리고 그리고 당신은 혼자 도망쳐서 이 집까지 기어 올라왔네요. 대단하던데요? 이런 과거 숨기고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 정과자더라고요. 사기죄로 감옥 갔다 왔어요. 아버지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태진은 사진을 더 꺼냈어요. 아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당신 핏줄은 어디 안 가네요. 거짓말쟁이 엄마의 사기꾼 아들이라니. 저는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태진이 서류를 제 앞에 다시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안 그러면 이 사진들 언론에 팔 거예요. 재벌 회장을 꼬신 정가자 아들 둔 간병인이라는 제목으로요. 당신 아들도 피해 입을 거예요. 아시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도장을 찍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왜였을까요? 갑자기 30년 전이 떠올랐거든요. 아들을 버리던 그날 밤이요. 비 오던 밤, 아이가 엄마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때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또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진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해요? 안 찍어요. 뭐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진을 똑바로 봤어요. 안 찍는다고요. 이 집, 저도 15년 살았어요. 회장님 간호하면서 밤새운 날이 며칠인데
도장 하나로 다 포기하라고요? 태진이 비웃었어요. 그럼 어쩔 건데요? 법정 갈 거예요? 증거 다 있어요. 당신이 아버지 인감도장 몰래 찍은 거, 통장에서 돈 빼낸 거,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둑이었어요. 우리 엄마 자리 훔치고 아버지 재산 훔치고 그 말에 뭔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제 안에서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하지만 빈손으론 안 나가요. 태진이 웃었어요. 당신이 가져갈 게 뭐가 있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드레스룸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레스룸 문을 열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옷들이 보였습니다. 샤넬, 디올, 에르메스, 프라다. 수천만 원어치의 옷들이요. 저는 서랍을 열어 가위를 꺼냈어요. 재단용 큰 가위였죠. 그리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옷을 꺼냈어요. 샤넬 재킷이었죠. 가위를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태진이 소리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위를 재킷에 갖다 댔습니다. 서걱.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재킷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미쳤어? 당장 그만둬. 태진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옷을 꺼냈어요. 디올 드레스요. 서걱, 서걱.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옷을 찢어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옷들이 저를 가둬왔거든요. 15년 동안요. 이 화려한 옷들 속에 진짜 저는 없었어요. 그냥 조회숙을 숨기려고 만든 허수아비만 있었죠. 태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정신 차려요. 이거 다 돈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알아요. 돈이죠. 하지만 제 돈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르메스 스카프들을 꺼냈어요. 10개가 넘었습니다. 회장님이 선물하신 거였죠. 하나하나 집어서 찢었어요. 서걱, 서걱, 서걱.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비명 같았어요. 아니, 환호성 같았습니다. 모든 스카프를 찢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왔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났죠. 하지만 시원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태진이 말했어요. 완전히 미쳤구나. 경찰 부를 거예요. 재물파손죄로. 저는 웃었어요. 그래요. 불러요. 하지만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벽에 걸린 큰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찍은 거였죠.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완벽한 미소로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웃음이 아니라 가면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붉은색이었죠. 그리고 초상화 위에 썼습니다. 가짜는 간다. 진짜 잘 먹고 잘 살아라. 립스틱을 던지고 뒤돌아섰어요. 태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을 지나쳐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태진이 물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인생 찾으러요.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목을 만져봤습니다. 스카프가 없었죠. 목주름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차가운 바람이 주름 사이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시렸어요.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으로 숨을 쉬었거든요.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지나갔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부산이요. 부산? 지금요? 네, 지금이요. 택시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평창동 저택이 멀어졌어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명품 옷들. 그 모든 게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부산에 누구 있으세요? 아들이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보시나 봐요. 30년 만이에요. 기사님이 놀란 듯 거울로 저를 봤어요. 30년이요? 그럼 엄청 감격스러시겠네요. 감격이요? 아니에요. 무서워요. 아들이 저를 용서할 리 없거든요. 뺨을 때릴 수도 있어요. 문전박대당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야 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가짜로 살았어요. 에르메스 스카프로 목을 감싸고 명품 옷을 걸치고 사모님 행세를 했죠. 하지만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진 못했어요. 오히려 숨통을 조였습니다. 매일매일요. 스카프는 목주름을 가려줬지만 동시에 제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아함은 명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품위는 자기 인생을 떳떳하게 사는 데서 나온다는 걸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집도 명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이름이요. 조혜숙. 30년 동안 숨겨왔던, 부끄러웠던, 지우고 싶었던 그 이름이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 거예요. 맨발로요. 부산에 도착하면 아들을 만날 거예요. 무릎 꿇고 빌 겁니다.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미안하다. 엄마가 비겁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앞에 섰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를 욕하셨나요? 괜찮아요. 저도 저를 욕하니까요. 하지만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뭔가를 숨기고 살아요.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실수, 용서받지 못할 선택들을요. 그걸 화려한 뭔가로 덮으면서 살죠. 하지만 그게 우릴 행복하게 만들진 못해요. 때로는요. 맨 얼굴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추하고 초라하고 부끄럽더라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 거예요. 조회숙으로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